뇌활용 훈육법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동안 아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감정적인 충돌이 15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하는 행동, 말, 뭐 이런 별거 아닌 이런 거에도 굉장히 감정이 욱하고 치미는 게 어쩌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전 세계 엄마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아이들과 혹은 또 아이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뭐 친구, 가족, 특히 남편과 함께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특히 유아들은 이게 이제 말의 의미보다도 말을 할 때 뉘앙스, 느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자극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말의 뉘앙스나 느낌보다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지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하듯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오프라인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강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강사로서의 이게 습관화된 말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썼는지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이 논리 분석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좌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7살이에요. 그래서 7살이 되니까 엄마는 왜 자꾸 나를 가르쳐?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라는 거는 이 습관이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제 강의를 어쩌다가 이렇게 녹화를 들어보면 저한테 제가 주로 쓴 고정적인 말의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누구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치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습관을 고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이한테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남편이나 이 주위 사람한테 이런 대화를 할 때 어떤 말투, 어떤 뉘앙스,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 나의 습관, 나의 이 사고체계 정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중간중간에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를 알고 두뇌를 잘 활용하는 훈육법에 대해서 대화법이죠. 더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가 훈육법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훈육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고정화된 그런 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잠시만요. 네, 이제 얼굴 보고 또 기분 좋은 인사.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지난번에 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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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인사 알려드렸었나요 혹시? 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OX로 좀 표시해 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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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나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좋아, 좋아 인사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멋진 손 나라 야 하시고 자,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활짝 웃으시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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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시고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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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민수가 와서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좋아라고 표현해주면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아 내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나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절로 들겠죠. 그게 바로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생활 속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 좋아 인사 또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어머님들이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인사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뇌하고 친해지게. 자, 멋진 손 나와라. 야! 하시고 아이랑 같이 놀이할 때나 우리 인사놀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그냥 인사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인사도 놀이처럼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체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멋진 손 나와라 얍 하고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방글방글 뇌와 인사합시다. 반짝반짝 뇌야 랄랄라 뇌야 사랑해 반짝반짝 뇌야 랄랄라 뇌야 사랑해 반짝반짝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자기 뇌하고 친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퍼즐놀이를 한다든지 블록놀이를 한다든지 뭔가 궁리를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요런 이제 놀이를 인사놀이를 잠깐 해서 뭐든지 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나의 뇌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15억이면 대출 낼 수 있어. 잠시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이런 일들이 이게 일어나네요. 실시간으로. 네. 좋습니다. 목소리 들리신 분을 위해서 괜찮아 실수 오케이 한번 해줘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다 공유돼서 나가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와, 막 되게 당황스럽고, 막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어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에게 괜찮아, 실수, 오케이 해주면서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습관. 내가 그런 게 돼야 아이한테도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마치 실패인 거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 결과는 다음번에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길러주려면 괜찮아 실수 오케이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률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 뇌에는 자극이 되고 재미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실수 오케이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아이들 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우가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죠. 그래서 좌우 회로가 연결될 뿐만 아니고 이게 요즘 아이들이 3살, 4살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 오케이 안 하고 그냥 실수 오케이 이렇게 해요. 서너 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한 5세 정도 돼야 소근육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수 오케이 이런 걸 하면서 소근육,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손을 움직이는 게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손이 제2의 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뇌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젓가락 사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막상 젓가락질을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포크로 쿡 찌르면 그냥 쥐기만 하면 되니까 섬세한 젓가락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뇌 회로를 덜 자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은 다른 젓가락 쓰는 문화에 어떤 나라와도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쇠젓가락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가면 나무 젓가락 쓰지 쇠젓가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메밀묵이나 도토리묵 같은 거 아주 깨알 같은 깨도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이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리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자극되고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아이들한테 박탈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가 뭔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든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뇌에게 물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사 싱글싱글싱글싱글 방글방글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싱글싱글싱글 방글방글방글방글 뇌와 인사합시다 반짝반짝 뇌야 랄랄라 뇌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하고 친하게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 안에 답을 찾는 이런 이 습관의 기초 베이스가 잘 깔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주시고, 제가 어제 7세 아이들하고 놀이 수업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나는 친구 좋아 좋아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켰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7살 아이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이런 거를 하는 걸. 이렇게 교차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면 친구랑 이렇게 박자를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쳐줘야 또 훨씬 더 만족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아니면 너무 힘을 세게 써서 친구 가슴을 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엄만 민수 좋아 좋아 이런 거 하시고 자주자주 아이들과 이렇게 발로도 하시고 손으로도 하시고 사지를 유기적으로 좌우 상하 앞뒤를 협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동작들을 많이 아이들이랑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나서 신체 활동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자기 스스로를 메타인지 관찰해보게, 자기의 느낌을 관찰해보게 하는 거 꼭 해주시고, 이게 바로 두뇌 발달 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PT를 한번 볼까요? 자, 훈육하면 떠오르는 거. 훈육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제가 오프라인에서 질문해보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하긴 하는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훈육이 잘 안 되죠? 훈육이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 갖고 놀았다고? 훈육. 시끄럽게 운다고. 역시 훈육.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다고? 또 훈육. 자, 평균 1시간에 한 번씩 벌어지는 훈육 상황. 선생님, 훈육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저 그동안의 훈육 모습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데요. 세율이 훈육하는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가 저렇게 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엄마가 저렇게 하면 우리 세율이 마음이 기뻐, 속상해. 당시 훈육을 했던 이유는 세율이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놀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영상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육이라는 걸 하는데, 아이는, 엄마는 훈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훈육 장면을 보고 바로 기분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던 행동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인지해서 그 행동을 수정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가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기분이 나빠버리면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따르고 싶고 그 말을 수긍하기가 되게 싫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우리는 아이를 대상으로 뭔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내가 뭔가 이걸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집중하지,
이 결과적인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하지, 아이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 기분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훈육이 아니고 그냥 엄마 역시 내 감정을 억제 못하고 조절 못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아이와 바람직한 신뢰관계를 쌓는 모든 것은 아이와의 훈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감이 있어야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은 내가 생존을 하기에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와의 신뢰관계가 쌓여 있어야 이 훈육이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들은 이런 모든 신뢰감을 쌓는 이 모든 것들이 훈육 상황이다라고 좀 크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럼 아이랑 아까 말씀드린 나는 민수 좋아 엄마 민수 좋아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역시 훈육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면 내가 와 훈육은 너무 어려워. 나는 훈육을 잘 못해.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겠죠. 아이들이랑 잘 놀고 아이들이랑 잘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대신 이 아이가 또 기회가 왔구나. 아이한테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경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영상 같아요. 첫 번째 신뢰관계는 엄마와 아빠와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충분히 잘 돼야 다시 말해서 아이가 느끼는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해주고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셔야 아이가 아주 안정적인 안정감이라는 이런 기제가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는 기억을 하시겠죠? 신체정서인지네. 그래서 신체정서인지가 통합적으로 조화로울 때 어머님들이 원하는 친사회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엄마가 회초리를 파리채를 들고 똑바로 앉아서 먹어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훈육을 하면 아이는 감정이 벌써 삑사리가 나죠.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이 표를 보시고 그럼 아이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아이의 신체 정서 인지를 균형 있게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님이 훈육 교육을 하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어린이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지 그렇게 짜증을 내요,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린이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나한테 푼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저희 때에 비하면. 그래서 보통 어떤 아이는 한 8시쯤 가서 4시, 5시 돼서 집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에 가보면 막 4시, 5시 돼도 아이들이 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거의 성인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처럼 거의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어린이집에 생활하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끊임없이 뭔가 활동을 하게 하고 뭐 놀이하고 체육활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로하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단 아이가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건 신체적인 피로감과 체력이 떨어져서 짜증을 내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뭘 해주셔야 돼요? 신체 정서 인지 중에 밸런스가 신체적인 리듬, 신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소진돼서 그러면 그거부터 충전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좀 편안하게 안정된 환경에서 뭐 꼭 안고 다독다독 거려주거나 아니면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뭔가 양질의 영양분 이때는 양질의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과나 초콜릿 이런 과당 종류,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 탄수화물, 다당류가 포함된 탄수화물, 고구마,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옥수수, 감자, 흰 쌀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충전해서 몸에 에너지원을 만들어 주시고 어머님들이 또 신체적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도 공급받지만 잘 아시죠? 이제 이 음식을 섭취하는 건 에너지, 산소와 함께 음식이 만나서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우리 몸에 보충하는 거, 충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먹어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되는 에너지는 전기라고 하는데 이 몸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에너지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건 진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먹는 걸로 채워주셔도 되지만 꼭 안고 혹은 호흡 놀이를 하면서 아랫배나 자기 몸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에너지를 채워주셔도 또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된 것 부분에서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신체 정서 인지 요 세 가지가 우리 아이가 밸런스가 잘 맞는 상태인지 어디서 삑사리가 나서 이 균형이 깨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관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면 자꾸 알려주셔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신체적인 습관이 안 잡혀 있다거나 감정이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우리 훨씬 더 많다 살펴보면. 근데 우리는 훈육을 자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알려주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에러가 삑사리가 나는 영역이 아무래도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아직은 힘들죠. 그냥 내 욕구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불편하고 이런 뭐 샘나고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슬프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감정들을 아이는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나 미워 이런 단어들로 대표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너무 어머님들이 민감하게 뭐 엄마 밉다고 뭐 어떻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이가 하는 그 말에 이면에 있는 아이의 감정은 과연 어떤 건지를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도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엄마도 육아나 이런 걸로 이게 유체적인 피로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아이가 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에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같이 똑같이 대립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들의 사소한 말 몇 마디. 빨리 꺼 TV! TV 끄고 이제 공부해! 네. 그 몇 마디 말이 때론 아이에게 극심한 분노와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날 싫어해. 네. 엄마 날 싫어한다. 저 이야기는 엄마가 싫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줘 이거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가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도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왜 낳았을까.
안 날 걸. 그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심할 땐. 네. 5살 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것도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나 못하는데.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내가 나갈 거야.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 그냥?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가 그럼.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입다물어. 너 입다물어. 너 이따 입 안 다물면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나 잘하라고. 너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 돼.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네, 영상이 좀 깨지네요.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주은이니까 오빠 또 나는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어? 네. 어떠신가요? 두 달 후. 보시니까? 네. 나도 모르게 이게 아이랑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이렇게 엄마도 내가 감정적으로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정말 내 진짜 마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비난하거나 폭력적인 이런 언사를 쓰는 거예요. 애가 집을 나갈래, 뭐, 엄마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말해야지 잘못 말하잖아, 라고 또 고쳐주려고 하죠. 사실은 엄마가 아이의 진심을 들여다보려는 어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어머니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드니까 내 감정에 지쳐 있으니까 아이 감정에 공감해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엄마인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감정과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잘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다독다독 해주고, 그래, 힘들만 하지. 애 많이 쓰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스스로 해서, 스스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일단 편안하고 안정이 돼 있어야 아이가 저렇게 할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안정되고 편안하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아이도 같이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어머님은 다행히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훈련을 코칭을 받아서 몇 달 후에 아이가 행동이 이렇게 바뀝니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제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다.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이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는데 이 엄마가 감정 코칭을 해주니까 자기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고스란히 동생한테 하잖아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교재인 셈이에요. 교재. 엄마의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나부터 엄마의 나부터 편안하고 안정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에너지 원리로서 설명드리면 기혈순환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이의 감정을 잘 살피고 그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을 해줘라 라는 말을 이 문장 그대로만 이해해서 아이의 감정에 무조건 다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엄마 아빠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해주되 적절하게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하고 자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뇌를 신체, 정서, 인지 세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과 적절한 통제, 이런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一人で 키우다가 그치 동화책의 짧은 영어와 일본어까지 그치 척척 따라할 정도였거든요. 그치 조그마한 똥이다 그치 했어 안 했어? 그런데 현서에겐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8개월째 배변 훈련을 했지만 현수야 팬티에다 하면 어떡해. 매번 변기가 아니라 바지에 이를 보곤 했죠. 현수 변기다 해야지. 똘똘한 현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닦자 이제.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왜요? 안 그러면 또 아프잖아. 문제는 바로 엄마의 표현법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뜻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엄마는 명확한 지시를 하는 대신 아이의 의견을 묻곤 했던 거죠.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많이 약하시고 끈기가 밀어붙이는 힘이 없으셔서 아이에게 어떤 허용과 한계를 좀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특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지시를 할 때도 분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뭘까? 라고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서 어머님이 대부분을 다 해줘서 사실은 생활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는 경우였어요. 요구르트 없어 현서야. 우유 줄까 현서야? 우유? 간식을 줄이길 원하면서도 엄마는 아이의 의견을 묻고 아이에게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건 좋은데 아이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제와 그 다음에 수용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가치관, 엄마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러다가 저럴 땐 저러고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의 기준을 내가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아이에게 반드시 통제시켜야 되고 이 한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민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훈육의 도구를 말은 마음이라는 말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이 언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마음을 아까 제가 가치관이 뭔지 먼저 들여다보고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을 먼저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마음은 바로 뭐냐면 에너지 작용이에요. 내가 사랑해 할 때랑 자 오늘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 한번 체험해 볼게요. 우리 재미난 체험. 자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고요. 자, 요 손가락을 이렇게 떼려고, 손을 이렇게 걸어서 떼려고 하시면서, 사랑해. 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럼 그냥 할게요. 잘 느끼려면 요거에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손가락을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이세요. 이렇게 힘을 계속 쓰시면서, 사랑해 할 때, 이 손가락이 있을 때 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느껴보세요. 사랑해. 자 반대로 계속 자기 손가락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짜증나 하면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거에 차이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랑해 할 때랑 짜증나 할 때랑 손가락을 붙이려고 이렇게 힘을 쓰는데 그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예민한 분들은 이게 이제 뇌감각교육인데 뇌교육 1단계 예민한 분들은 느끼실 텐데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차이는 조금씩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해 할 때는 이 안에 이 깊숙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짜증나 할 때는 이 손가락 힘이 겉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편안하지 않고 뭔가 막 내가 애를 써서 막 힘을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나 말에 의해서 에너지가 달라져요. 또 하나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강력하게 이번에는 손을 따뜻하게 한번 비벼보세요. 그리고 박수를 빠르게 멈추시고 손가락 끝을 탁탁탁탁 부딪히시고 그리고 반짝반짝 이렇게 손을 전구 끼우듯이 해서 반짝반짝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 손가락과 손바닥 손 안에 공간에 어떤 뭔가 부피감이나 밀도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걸 천천히 멈추면 손바닥이 저릿한 느낌이 드세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가까이 한 1, 2cm 정도 떨어지게 가까이 이렇게 가져와서 가볍게 문지르고 살짝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손과 손 사이에 저릿한 자력감이라든지 손가락 끝에 찌릿찌릿한 전력감이라든지 아니면 손 사이에 뭔가 모르게 채워져 있는 듯한 밀도감, 부피감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직 떼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자, 에너지가 느껴지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고요. 자, 그 에너지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느끼는 그 상태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사랑해 마음속으로 사랑해를 계속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해를 계속
해보시고, 네. 방금 느꼈을 때랑, 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할 때랑 분명히, 예, 손 안에 느껴지는 에너지 네. 손 안에 느껴지는 에너지 감각이, 에너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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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할 때랑 이번엔 또 그 에너지가 계속 느껴지면, 안 느껴지면 손하고 손에 집중하시면 또 에너지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흐르고 있고 내 몸을 흐르는 에너지를 지금 느끼는 건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할 때랑, 예,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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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할 때랑 내 손과 손 사이에 느껴지는 에너지 파동이나 흐름, 에너지의 느낌, 고유한 감각들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건,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훈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 마음의 에너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함께 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말씀, 마음을 쓰는 거다라고 해서 말씀. 그럼 아이한테 내 마음을 잘 쓰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마음을 안 쓰고 그냥 문득문득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내가 바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면 소리를 하는 거죠. 소리.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소리면 그건 그야말로 헛소리인 거죠. 헛소리.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교류를 하는 것이다. 이 언어로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7%밖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비언어적인 요소. 내 감정의 에너지, 내 표정, 내 동작, 내 말에 스며있는 느껴지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지금 감정,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이 2m 정도 되는, 현대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2m 정도 되거든요. 2m 정도 되는 나는 에너지의 볼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요 이미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에너지가 윙 하면서 아이한테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아이 역시 아이의 감정이나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아이의 이 느낌에 따라서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에너지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또 지혜로운 엄마다. 그래서 뇌교육적인 대화법의 기본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엄마는. 그래야 아이들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독립적인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엄마인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게 되게 강해요. 제가 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터에서 뭐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 지금까지 안 해봤던 시도를 하려고 해. 예를 들면 구름다리 위를 걸어가려고 해. 매달려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려고 막 구름다리 위를 기어 올라가. 이런 상황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한테 안 돼! 위험해! 내려와!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엄마가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아이에게 와, 이 구름사다리를 그렇게 위로 걸어가는 걸까?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물어봄으로써 이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한 번 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돼야 될 전제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을 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을 자꾸 누가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시키셔야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문제 해결을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큰 전제를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이야기를 할 때 나 전달법, I 메시지라고 우리 부모 교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나 전달법을 쓰느냐 아니면 너 전달법을 쓰느냐 이걸 또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대화법 너 전달법은 비난받는 그 감정 코칭을 만들어낸 그 학자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원래는 통계학자예요. MIT의 통계학자. 그 통계학자 감정 코칭 이런 약간은 또 인문학적인 이런 이 학문을 개발해내는 배경이 본인이 이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통계학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오가면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지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파국을 맞는 사이가 좋지 않아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이 부부 사이에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비난이라는 거죠. 서로 비난하는 느낌의 말들을 많이 할수록 이 두 부부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비난하는 언어를 일상에서 몇 % 이상을 쓰면 이 부부는 반드시 이혼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감정 코칭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이렇게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너 전달법은 아이들에게 비난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아이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온, 특히 남자아이들은 더하죠. 근데 나 전달법은 부모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길을 꺾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전달하는 방법이다.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외식을 하는데 소란스럽게 떠들 경우 너 전달법은 너 조용하지 못해.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다 맞겠다.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딱 잠시를 가만히 못 앉아있니? 다 이게 바로 너 전달법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어때요? 느낌이 어떨까요? 아이의 감정은 이 순간에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이런 거는 아이의 자존감을 수치심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이에요.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면 수치심이 바로 의식 레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 어두운 의식이거든요. 피해의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실까요? 저 사람은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냥 얘기해도 굉장히 오해하고 자기가 이상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저 사람과 얘기하기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피해의식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이에요. 근데 이걸 나 전달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전달법으로. 엄마인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이렇게 식당에서 뛰어다니니까 엄마가 굉장히 당황스럽네.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이렇게 엄마의 입장에서의 뭐를 얘기하냐면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 전달법은. 너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게 이제 엄마한테 혼난다 이게 아니고 엄마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엄마의 느낌을 이야기할 때 이 나 전달법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찰이랑 평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시험이 싫은 이유가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시험 친다 그러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아요? 막 기대가 되고 설레었어요? 아니면 짜증나고 안 했으면 좋겠고 도망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시험은 평가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평가받는 건 긴장되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평가와 판단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마음이 다쳐요. 한마디로. 그래서 너는 뭘 이렇게 잘하는구나, 뭘 못하는구나 이런 평가하는 것들을 자꾸 생활 습관 속에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잘한다 못한다만 평가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남편한테 당신은 어떻게 허구한 날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평가거든요.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온다라는 게 평가잖아요. 내가. 근데 이거를 관찰의 언어로 바꾸면 당신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10시 넘게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바로 관찰입니다. 자, 그럼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트레이닝 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이거 배꼽 힐링이라고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자주 하는 힐링 도구인데요. 이걸 딱 보여주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이 노란색이잖아요. 예. 근데 또 이 노란색이라는 것도 제 눈에는 노란색 같지 않고 개나리색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주관이 들어가고 나의 관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나의 관점과 나의 주장이 들어간 거죠.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한데요? 역시 관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예를 들면 또 이런 핸드폰 아이폰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거기에 끄덕거려. 이거 아이폰이니까. 근데 색깔이 참 예쁘네요 하면 누구나 끄덕거리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이 빨간색이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평가와 나의 관점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관점과 평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이쁘잖아, 이거 별로 색깔이 좀 촌스러운 빨간색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확 상해요. 왜? 내 관점과 다르게 되면 우리는 공감 받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관점과 다르면 또 마음이 쉽게 상처를 입고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의 기제를 아시고 어떤 사람과 타협을 해야 된다든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소통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것을 관찰한 그대로 객관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너 자꾸 이렇게 애기처럼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기처럼 땡깡 부린다는 건 애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엄마의 나의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밥을 제자리에서 앉아서 안 먹고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아이 스스로도 아 맞네 내가 그렇게 행동했네 라고 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꾸 애기처럼 이렇게 싸돌아가면서 제자리에서 안 먹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엄마의 평가와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 마음에는 거부감이 생긴다. 남편하고의 대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관찰한 걸 얘기하고 있는지 평가한 걸 얘기하고 있는지. 자, 이 이미지를 딱 보시고요. 어떤 게 느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엄마가 아이를 조용하라고 막 다그치고 있고 아이는 싫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다 나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관찰한 걸 얘기하면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엄마가 입술을 오므려서 이 집게 손가락을 입술 앞에 갖다 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찰한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와 뭔가 아이는 화가 많이 나 있고 엄마는 아이를 막 야단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다? 나의 주관이 들어간 평가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면
서로 소통해야 되고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때는 평가가 들어가 있는 이런 말들을 하면 서로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다. 왜?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 당신은 신문 보고 나면 왜 항상 어질러 놓는 거야?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여기 오타나요?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이거 컵 좀 먹고 이렇게 여기 아무데나 좀 어질러 놓지 마. 이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럴 때도 이렇게 신문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으니까 내가 짜증이 나네, 내가 속이 상하네, 내가 갑자기 화가 나는 감정이 느껴지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 벌써 비난하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나의 생각이 많이, 판단이, 평가가 많이 들어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 나의 욕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때 이제 I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치우란 말이야,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그래서 짜증나는 감정이 자꾸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좀 기분 좋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탁, 강요. 부탁을 해야 될까요? 강요를 해야 될까요? 이거 빨리 좀 치워. 이렇게 하는 건 강요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증나는 감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평가가 아닌 관찰의 언어를 많이 쓰시고, 내 생각이 아닌 나의 느낌과 감정, 감정과 느낌은 또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감정.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 감정 밑에 있는 나의 느낌. 그러니까 나 짜증나는 감정이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뒷덜미가 쫙, 어깨가 갑자기 막 쫙 긴장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느낌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좋은 단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과 욕구 중에서는 방법을 제시할 게 아니고, 방법은, 자기 자신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구를 표현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시나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아이가 뭔가 행동을 개선하면 내가 스스로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의 저 불편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가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지시나 강요를 당해서 내가 하는 거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지시를 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한 이 행위가 내 스스로도 멋지거나 좋아 보이지, 뿌듯하지 않고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들 입장에서 또 남편 입장에서 다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내 언어 습관은 평가와 생각과 방법과 강요하는 이런 언어 습관이 많은지, 아니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쪽에 언어 습관이 많은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바꿔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쪽으로 단어들을 표현을 많이 하면 서로 공감과 소통이 저절로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느낌하고 생각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느낌이나 감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 거고요. 생각과 평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도 우리 흔히 말하는 너 이렇게 엄마 말 왜 자꾸 안 들어? 엄마 말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나 요즘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 당신 날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감정이라기보다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 사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느낌이 아니고 내 생각과 판단과 평가예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는 그 인간과 무시당하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이런 상황은 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 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남편한테 한 말, 그리고 아이한테 내가 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생각을 많이 얘기했나요? 내 느낌을 많이 얘기했나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두뇌 습관을 잘 만들어 주시려면 자기 느낌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머님 느낌을 잘 느끼시고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일상에서 나를 관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내 느낌을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뭐만 얘기하냐면 내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보다는 짜증난다, 화난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우리한테 습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습관화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느낌을 관찰하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다. 그래서 관찰한 걸 이야기하고 그런 관찰하니까 나의 느낌이 어떻다라는 내 생각이 아닌 느낌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래줄 수 있겠니?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는 이런 훈련, 말하는 훈련을 혼자서도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이 말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당신 어느 나라에 왔어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와 아이들에게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언어 습관, 대화법 훈련은 바로 이 원리를 내가 하는 말에서 적용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 1. 아이가 화를 내며 장난감을 던질 때. 자, 관찰한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난감을 네가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니 그 다음에 느낌은 내 느낌. 아이가 장난감을 던질 때 나의 느낌은 뭘까요? 화가 날까요? 근데 화가 나는 것도 엄마가 화가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엄마가 화나는 감정이 느껴져. 혹은 화나는 감정을 갖게 되네. 이렇게 이제 내가 그 감정을 선택하는 감정의 주인이라는 뉘앙스를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을 던지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네가 장난감을 던지는 걸 보니까 저 장난감이 부서질까 봐 걱정이 되네. 이런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겠죠. 내 느낌을. 아니면 장난감을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그 장난감으로 한 대 맞는 것 같이 충격을 받았어.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겠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엄마의 느낌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욕구. 그래서 엄마는 네가 장난감을 위험하게 던지지 않고 엄마가 놀라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탁.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부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탁을 가장 강요를 되게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부탁이지만 그 부탁을
싫어, 안 해! 라고 하고, 아까 오전에도 어떤 어머님이 6살, 4살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에는, 예, 화가 나죠. 그래서 똑같이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아이가, 알았어. 라고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럼 이건 부탁을 가장한 강요를 하신 거야. 엄마가 부탁했는데 왜 안 들어줘? 부탁 안 들어줄 수 있죠. 부탁은 거절할 수 있는 게 부탁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부탁을 했는데 네가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입니다. 강요와 지시.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돌을 닦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저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맞춰서 하려면 내가 정말 돌을 닦는 심정으로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다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내 감정을 좀 편안하게 릴리스 놓아버리고 다시 0점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하는 방법은 요거 설명드리고 또 다시 한번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고 싶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상황이 남편이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늦게 기가 자신의 경험으로 문장 만들어 보기. 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남편한테 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의외로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나 혼자 쎄 빠지게 해보고 애는 나 혼자 났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야기가 안 통해요. 내가 언제 그랬노? 나도 힘들다. 막 이렇게 서로 푸념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비폭력 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모두 다 10시 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네? 라고 일단 관찰한 걸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꼼짝없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내가 그랬나?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허구한 날, 맨날 술 마시고 이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술을 마시고 오니까 내가, 당신이 밖에서 뭔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그리고 혼자 애를 보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고 당신이 와서 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오니까 많이 속이 상하네. 이렇게 이제 나의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남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내 느낌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느낌에 공감을 훨씬 더 하기 쉬워요. 아, 그랬나? 이렇게. 내가 좀 그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간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이 늦게 오면 몇 시쯤 올 수 있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그 시간까지는 마음 졸이면서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내지는 아이가 크는 동안은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게 되게 많이 힘들고 지치니까 일주일에 술 마시는 걸 횟수를 좀 줄여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감정을 막 이렇게 상대한테 분출하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인 나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아이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뇌에게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아이가 자기네하고 친하게 자기네를 인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봐. 이런 노래를 뇌교육에서는 계속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자기네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뇌야 반짝반짝 좌뇌야 너는 무슨 말을 좋아하니 이러면서 자기네하고 되게 친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이런 아이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는 모르니까 이걸 바르게 정답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수동적인 아이로 자기주도적인 성향보다는 시키는 것만 하는 그래서 알려줘야 하는 이런 아이로 크겠죠. 제가 굉장히 요즘 아이들은 그런 성향이 많은데 되게 충격받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저기 수성구에 그 교육청 앞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막 체육을 하는데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누잖아요. 근데 새똥이 하필 체육하고 있는 아이 손등에 딱 떨어진 거예요. 새똥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수도가서 씻든지 비누로 씻든지 그걸 씻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새똥이 손에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뭘 찾았냐 하면 핸드폰을 찾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 손에 지금 새똥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중학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줬으면 모든 것을 엄마가 해결해주고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생활한 아이들은 뭐든지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상황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요즘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어머님이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경험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는 성찰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물어보게 하고 뇌는 창조할 때 기본적으로 창조력이 있으니까 이 도파민 회로가 막 활성화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감,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기쁨을 자주자주 느낄수록 아이들은 뭔가를 창조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 이 창조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내 아이의 뇌 안에 이미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아이에게는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뇌에게 물어봐 라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은 너의 뇌가 좋아할까? 내가 기분이 어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볼래?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니? 이게 다 뭐예요?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메타 인지력을 기르는 전국에 공부 잘하는 상위 1%의 공통점이 바로 메타인지.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상위 1%의 비밀 이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성적 1% 안에 드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뭐 부모의 경제 수준, 아이의 뭐 IQ, 뭐 이런 기억력, 집중력 이런 모든 걸 조사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 EBS 다큐멘터리 그 찍는 PD들, 제작진들이. 그래서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인지심리학자한테 가서 도대체 이 선전은 비밀을 알려준다고 광고는 해놨는데 그 비밀이 뭔지 우리 찾지를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해서 인지심리학자한테 가서 막 조언을 구했는데 그 인지심리학자가 그 아이들의 메타 인지력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조언을 줘서 그걸 살펴봤더니 상위 1% 아이들은 정말 높은 메타 인지력을 가졌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메타 인지력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인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예, 어떤 질문이라든지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알려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있는 홍익의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 잘 몰라서 문제 푸는 게 힘들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도와주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상위 1%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상위 1% 아이들, 어머님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위 1%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자기 방에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엄마 앞에서 이게 한쪽 벽면이 칠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막 풀면서 엄마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타 인지력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내가 말로 설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매일, 또 어떤 아이는 독서실에 가자마자 자기가 오늘 하루 노트 필기한 거를 지우개로 싹 다 지우더라고요. 그리고 지운 거 위에 기억나는 대로 그걸 써보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상위 1% 아이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매일매일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내가 뭘 잘 알고 뭘 이해를 못했고 뭐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거. 이게 메타 인지거든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다른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는 게 바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도 어떤 아이가 와도 물어본다. 그래서 대충 그 인지심리학자 말이 딱 이랬어요. 대충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한 1등 하는 아이들은 와서 물어보면 2등짜리가 전교 2등, 3등짜리가 물어보면 경쟁자면 잘 대답을 안 해주고 그리고 전교 꼴등 하는 애가 물어보면 수준이 안 돼서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전국 그 성적 순위 상위 1% 안에 드는 아이들은 전교 2등, 3등이 자기의 경쟁자가 와서 물어봐도 이야기해주고, 공부를 꼴찌하는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인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딱 나 같은 인간을 만들려면 그냥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딱 나 같은 아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더 멋진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내가 더 멋진 인간이 돼야 나를 보고 내 아이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거라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육아가 제일 힘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돼? 하면 이게 이 말이야 X축에서 Y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해줘.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전교에서 꼴찌하는 아이가 와서 질문하는 건 질문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셨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교에서 꼴등하는 아이는 질문이 야, 이거 X 위에 2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을 절대로 궁금해하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학 자습서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 심지어는 실제로 이제 그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수학 선생님도 한 번도 궁금해 안 해봤거든. 그건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 원래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교 1등 하는 상위 1% 하는 그 질문을 받은 아이는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몰랐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X제곱이라고 알아보는데 이 제곱이 2가 왜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2로 붙었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걸 인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뛰어난 아이들은 찾아보기 시작하죠. 수학의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이 제곱의 기원을 밝혀내더라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들었는데 제가 좀 복잡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고 뛰어난 아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간단한 얘기로 우리 게임하는 거 요즘 아이들 6, 7살만 되면 친구한테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야, 나 지금 무슨 게임 할 건데 니도 같이 들어와 나랑 게임하자 이런다고 해서 제가 6학년도 아니고 6살이 그런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 유튜브 이런 거에 중독에 걱정된다고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중독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한 해 연봉을 50억씩 이상 받는 프로 게이머가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한 시간과 이 노력은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중독자들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프로 게이머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메타인지력이에요. 내가 이 게임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인식이 확실한 사람들이 이런 프로 게이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상에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뇌하고 친구처럼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얼굴 하고 있니? 이거는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어떤 표정,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런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게 되겠죠. 내가 그럼 소통을 잘하게 되겠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볼래?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제가 5살 때부터 이렇게 뇌교육을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가서 그림 일기장을 쓴 걸 한번 읽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림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오늘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었다. 나의 뇌가 참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나의 뇌가 기뻐하는 재미난 재미난 그림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나는 내일도 재미난 동화책 읽어야 되겠다 이 소리지만 그걸 표현하는 게 다르죠. 나의 뇌가 기뻐했고 나는 나의 뇌를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또 그림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인이고 자기 뇌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나전달법,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일상에서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 스스로 자기 뇌와 친구처럼 친하게 돼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뇌가 아닌 이 뇌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친해져서 자기 뇌를 잘 운영하는 뇌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이런 소통 능력을 키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려면 내가 0점의 상태가 돼야 돼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그래서 편안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어머님들도 스스로 자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를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려야 편안한 0점의 상태에서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놓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이게 뇌과학적 기제가요. 어떤 감정의 회로가 연결됐을 때 어떤 자극이 들어오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오니까 어떤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짜증이나 이런 감정이 연결돼서 이렇게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자극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이 아닌 웃어버리고 웃어 넘기고 웃어 제낄 수 있는 이런 웃음을 선택하면 이 감정의 회로가 슬프고 짜증나고 화난 이런 감정 회로가 한 가지 회로에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 대신 이 웃음을 통해서 기분 좋고 편안해지는 감정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뇌교육적으로 릴리스, 감정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한 아이고 그만하니 웃어버려라. 웃음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웃어 넘겨라. 웃어 제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어제 혹은 최근에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되게 떠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인상이 팍 찡그려지고 막 짜증이 나고 긴장이 되는 어떤 일을 떠올리시고요. 그 일이 떠올랐을 때 감정도 같이 당연히 느껴지겠죠. 그럼 그 감정을 느끼시는 그 상태 그대로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하하하하하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웃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의 에너지가 조금씩 씻겨가면서 정화되면서 훨씬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바로 웃음을 통해서 내 감정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뇌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3단계 뇌 정화하기 단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들이 정화가 되고 청소가 돼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들과 자주 웃음놀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사놀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사놀이 할 때도 하하하하하 아이랑 손뼉 치면서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헤헤헤헤 사랑해 이런 것들 또 어깨 치면서 또 혹은 손잡고 엄마랑 엉덩이 막 치면서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사랑해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하셔서 웃음이 일상이 되게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웃음 버튼 놀이 이런 걸 하거든요 아이들과 그래서 내 몸에 웃음 버튼이 있어 그 웃음 버튼 그냥 내가 정하면 돼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웃음 버튼이니까 웃음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 웃음 버튼 한번 눌러볼까 하면서 웃음 버튼 누르세요 하고 하하하하하 막 웃는 거를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일상이 되게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잠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어머님들 손가락 이렇게 하셔서 웃음 버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웃음 버튼 아무데나 정해서 뭐 코든 이마든 어깨든 정하셔서 자 웃음 버튼 눌러주세요 하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하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소리를 10초 이상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웃는 가짜 웃음이 정말 웃을 때랑 똑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려면 9.8초 이상 웃음을 유지할 때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10초는 웃어줘야 되는데 이제 가을도 오고 청고마비의 계절, 이제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량을 늘리시려면 15초 정도 웃으면 좋습니다.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100m 전력 질주한 것만큼 칼로리가 소모돼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웃을 때 15초 동안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다. 자, 웃음 버튼 정하셨어요? 그럼 집게 손가락에서 웃음 버튼 눌러 주세요. 이게 15초 정도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웃지만
한 15초 정도 웃으면, 와, 막, 예, 숨이 막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백가죽이 막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예, 뇌로 산소 공급이 많이 돼서 머리가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하고 한번 놀이처럼 웃음 스티커 사서, 아이들도 내가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멋지고, 예, 어른스럽게 이렇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고, 예, 감정적인 상처 주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화해내는, 예, 우리 병도 주고 약도 줘야 되잖아요. 엄마니까. 내가 병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게 나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를 또 치유하는 약도 줘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약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생활 속에 습관화해서 웃음 버튼 놀이 이런 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어색해해요. 근데 그게 3번만 넘어가면, 서너 번만 되면 아이들이 즐기고, 오히려 엄마인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설거지하고 집안일 바빠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막 허덕허덕거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와서 내 옆구리를 푹 찌를 수도 있어요. 엄마 웃음 버튼 웃어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이렇게 웃으니까 내 기분이 달라진다는 걸 굉장히, 예, 직관적으로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음 버튼 놀이나 아니면 웃음 버튼 놀이를 처음부터 하기 좀, 예, 불편하시고 조금, 예, 민망하시다면 웃음 표정 놀이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예. 자, 엄마랑 같이 하하하 웃으면서 한번 같이 신체 접촉 놀이 해볼까 하면서, 자, 엄마 어깨 치면서 엄마랑 같이 어깨 치면서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헤헤헤헤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랑, 예, 웃음으로 아이가 치유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데 그걸 웃음 근육, 웃음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신체 놀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님? 저하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웃음소리 내면서 해보세요. 자, 아이가 내 앞에 있다. 시작.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헤헤헤헤헤 사랑해.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랑 물어보, 또 우리 웃음소리 또 하하호호 말고 뭐 해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깔깔깔, 낄낄낄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하면서 또, 예, 아이랑 같이 이렇게, 예, 몸짓을. 그리고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몸동작은 어깨치기도 좋아하지만, 손바닥치기, 예, 이런 거, 손바닥 이렇게 엇갈려서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엉덩이치기, 예, 엉덩이치기. 등 서로 막 부비대기, 예, 이런 거 하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하면서 다양한 웃음소리를 내는 거를 연습을, 예, 충분히 놀이처럼 진행한 다음에 웃음 버튼 놀이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일상이 돼서 웃음 근육이 잘 발달을 하면 어머님들이, 예, 아이랑 함께 하셔도 되고 어머니 혼자 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막 불편하고 내가 실수해서 당황스럽고 내가 막 화내고 짜증내서 뭐 미안한 그런 순간들, 불편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떠올리고, 예, 입꼬리를 이렇게 쫙 올려서 호흡을 쭉 내쉬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시고, 예, 내 가슴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 오케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내가, 예, 편안하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액션하고 실행하는 걸 상상을 하면, 뇌에 브레인 스크린을 띄워서 상상을 하면 그런, 예, 습관들이 차곡차곡 자극받아서, 예, 습관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습관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포,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정화해내는 또 다른 좋은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의식 레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들을, 예,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 수준이 200룩스, 긍정의 그 의식이 시작되는, 긍정적인 의식이 시작되는 200룩스 이상의 말들은 뭐냐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가슴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내가 나한테 나도 모르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이런 두려움,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들을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미안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꾸 말해주면서 이렇게 이 말의 에너지를 통해서 감정의 에너지를 상처 입었고 비난받았고 수치심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치유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 앞에 했던 이 이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내 삶에 습관화해서 나를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그러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재우려고 누우셔서 아이랑 나랑 같이 가슴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자, 나한테 오늘 나한테 힘들었던 거, 나한테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해주자 하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자 하면서 가슴 톡톡 두드리면서 아이랑 같이 자리에 누워서 각자 엄마 이름, 아이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미안해, 누구누구야, 사랑해, 누구누구야, 고마워, 누구누구야, 용서해 이런 걸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더 발전해서 그러면 누구누구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 떠올리고 누구누구야 사랑해, 누구누구야 미안해, 누구누구야 용서해 이런 이야기들을 또 표현해보게 하면 실제로 이게 입술에 얼굴 근육으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자주자주 말해서 습관이 되면 친구랑 만나서 이런 말들을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변화지만 사실은 이 생활 구석구석에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웃음도 뭐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웃음 호흡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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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하하하 소리를 낸다는 건 내가 계속 그렇게 내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하하하 소리를 길게 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숨이 굉장히 아랫배 깊은 곳까지 싹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 호흡을 자주자주 해보면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깊어지면서 내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의 기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도록 또 일주일 동안 가열차게 뇌라고 하면 가열차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라고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머리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뇌라고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단어의 뇌라는 명칭과 뇌라는 기관을 아냐 모르냐라고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엄마가 그냥 모를 것 같으면 아이한테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우리 민수뇌야. 그래서 이 뇌를 잘 보살펴줘야 돼. 그리고 뇌하고 잘 이야기 나눠봐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 뇌가 있어 하면서 톡톡톡 두드려주면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직관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뇌하고 친해지자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아이 모든 행동을 부탁을 하냐? 아니죠. 모든 행동을 부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엄마가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시고 아이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뭔가를 힘들어 한다거나 또 엄마가 아이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모든 순간에 아이한테 부탁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이는 이 기본적으로 인성이 발현되려면 엄마나 특히 아빠의 권위에 복종하는 따를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조직에 가도 그 조직의 어떤 지시나 조직의 모든 이런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관계를 조화롭게 맺어가면서 자기가 해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요? 아니면 내 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다고요? 저도 뇌교육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애를 지금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냥 지금 비록 대학생이고 지금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내가 못해줬던 내가 놓쳤던 그 부분을 지금 또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또 그런 생각을 이미 내가 알고 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그때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저의 기질이나 성향은 굉장히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성향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그걸 알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면서 상상해보고 시도해보고 저도 끊임없이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달라질 거에 자꾸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후회와 걱정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이 인간만의 내 특징이에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다시 끌어다가 지금인 것 양 상상하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안 좋을 때는 걱정과 후회인데요. 이 상상력이 좋게 발현되려면 긍정적으로 잘 쓰면 이게 바로 창조력의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내가 습관의 회로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상상하면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행동한 것 같은 뇌회로가 자극받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잘 쓰는 거겠죠? 네. 당황스러워요? 어떤 게 당황스러우실까요? 너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톡이라 느낌, 생각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차원에서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첫 걸음마 하듯이 한 번 한 번 이렇게 내 말과 행동을 자꾸 메타인지 돌아보면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반성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도 한번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내가 상상하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고민하고 강약 조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이 말 속에 엄마 말투가 그렇죠. 깜짝 놀래죠. 저도 저희 큰아이 키울 때 미술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연이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하던데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집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 아이들끼리 놀 때도 엄마가 하는 이 지시적인 말투나 엄마가 하는 이렇게 하는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아이들끼리 놀 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거울이 엄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느낌, 생각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이런 관점을 가져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것저것 인수분해 공식 외우듯이 2차 방정식 공식 외우듯이 이렇게 외워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은 나의 느낌에 나의 생각과 감정 밑에 있는 느낌 밑에 있는 나의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훈련,
그걸 성찰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웃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을 릴리스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 마음은 진짜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내 안에서 찾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예.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이 없으시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오늘은 체험보다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예. 어쨌든 자꾸 연습해 보시고 또 더 질문 사항은 나중에 제 블로그에 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투 습관, 그렇죠.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습관 바꾸는 것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내가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에 집중해서 그 습관을 자꾸 상상해보고 행동으로 실제로 해보고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뇌를 아는 어머님들의 지혜로운 습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유익했다고 하니까 예, 반갑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역량,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하하하, 호호호. 네. 많이 웃음으로 많이, 예, 릴리스 해주시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신청받았을 때 400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00명은 도저히 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나머지 100명은 다음 기회에 들으시라고 했는데